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저희가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목은 저희가 언니가 숨겼지. 무슨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네, 국정농단 재판이 가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바로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서 변호인에게 살모사란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촌 언니 장시호 씨를 또 공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2번 청구해서 2번 다 기각이 됐죠. 근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그때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비자금을 장시호 씨가 다 숨겼다. 라고 이제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깜짝 놀랐겠죠. 예. 바로 장시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정유라가 당신이 지금 최순실의 비자금을 숨겼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쪽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정말 황당하다. 있으면 다 찾아가라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해서요. 근데 정유라 씨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정유라 씨가 사실 이 금고 얘기가 나오고 뭐 빨간 금고, 파란 금고 얘기가 나오고 뭐 삼성동 자택에 2층에 금고가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덴마크에 있었잖아요. 예. 그럼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진술을 한 건지 사실 검찰은 그쪽부터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금고, 그러니까 비자금 얘기는 최순실 씨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갑자기 비자금이 있는 걸 확인해 줬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될 텐데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정유라 씨가 그 비자금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서 최순실 씨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고 얘기가 올해 1, 2월에 특검 조사 때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금고 얘기를 한번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담을 주고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삼성동 2층 방에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애를 좀 잘 키워라. 예, 손자를. 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비자금 얘기가 이 금고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이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을까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이 장시호 씨 두 사람을 특검이 둘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말을 나눴다? 이거 좀 믿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을 구치소에서도 분리수용을 하는데 공범을 같은 방에 두고 검사, 수사관이 전부 다 물을 가지러 나가서 둘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장시호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특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삼성동 자택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주잖아요. 거기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이 얘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났는데 지금 장시호 씨가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잊혀진 얘기를 지금 정유라 씨가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유라 씨가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금고 얘기인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동안에 장시호 씨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비자금의 위치나 정도를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게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유라 씨가 이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도 옆에 장시호, 이모 최순득 씨도 같이 있었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장시호 씨 측 입장에서는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의도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입장으로는 지금 장시호 씨가 엄청나게 밉죠. 왜냐하면 나를 이런 처지로 만든 제일 1순위 적이자 당사자가 바로 장시호 씨일 테니까 사촌 언니이긴 하지만 사촌 언니가 결국 엄마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소상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한 부분 때문에 결국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장시호 당신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혐의나 이런 데서 빠져나갈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장시호 당신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자 장시호는 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법원에 출두하고 결국 재판을 받는 입장이지만 엄마는 이렇게 구속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냐. 장시호도 언젠간 내가 구속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일부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의 냉랭한 사이는 이전부터 좀 감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싱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도 저는 좀 안 좋아하는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폰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보기에도 서로에 대해서 원래 사이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장시호 씨 지금 대질신문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둘을 만나는 게 장시호 씨도 그렇고 정유라 씨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정유라 씨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장시호 씨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네.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장시호 씨가 비자금을 지금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다 털어놓고 대지신문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 이 둘의 사이가 과연 언제부터 안 좋아졌을까?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원래 사이 안 좋았어요는 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장시호 씨 때문에 승마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찌 보면 롤모델이라고 할 만큼 둘이 친했을 텐데 이번에 그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무슨 메모 같은 것들이 좀 공개가 된 걸 보면 장시호 씨가 지금 이 모든 걸 소위 까발려서 지금 우리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게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감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이 장시호 씨도 그렇고 최순득 씨도 같이 있었다. 그게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우리만 죽을까? 뭐 그게 물귀신 작전이네요.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이 과거 정확한 사실관계 다 확인하자. 당신들도 책임질 건 지자 하는 모드로 지금 공세를 전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라 씨가 정말 들어보니까 럭비공 같긴 해요. 이게 장시호 씨하고도 적대감을 드러냈고 엄마하고 사이다 틀어져서 이제 살모사라는 얘기까지 변호인단으로부터 듣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돼서 이 삼성이 몰랐을 일 없다 이런 증언을 또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하는데 아마 이게 특검이나 검찰 쪽에서 원했던 바가 아닌가. 결국 그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을 분열시킴으로써 이 국정농단의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유라 씨가 나이도 어리고 또 성격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그 증언을 하는 걸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쭉 우리가 맥락을 볼 때는 최순실 자기 어머니 최순실 씨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무남 동료인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너무 집착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시발이 됐던 것처럼 이 또 다른 딸대로 어린 나이에 낳은 아들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엄마의 관계 또 사촌 언니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들 때문이고 덴마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고민하는 건 결국 아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그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맥락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또 뭐 특검은 특검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이제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특검의 관리가 가장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좀 전에 이제 최순득 씨 모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최순득 씨가 초기에 검찰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라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간단한 관계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내려가지고 이제 지원했다든가 또 이제 테러를 당해가지고 치료받을 때 옆에서 도와줬다든가 여러 가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번 정도 수사하고는 최순득 씨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유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뭐 공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아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모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검찰이나 특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시호 씨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 씨하고 그다음에 최순득 씨 문제도 그렇고 이 그동안에 어린 정유라 씨가 바라볼 때 엄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득 뭐 장시호 뭐 이른바 이제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집안끼리 밀접한 관계를 그동안에 맺어왔다는 거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최태민 목사 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만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장시호 씨는 정유라 씨는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조금씩 먹어도 같이만 나눠 먹었을 거고 잘못해도 다 같이 잘못했을 텐데 왜 우리 엄마만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시호 씨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아마 갖고 있을 거고 다 같이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은 최순실 씨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감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었을 때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귀국해서 바라봤던 언론 보도라든가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덴마크에 있었을 때는 뭔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살아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막상 들어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이미 당한 상황이고 엄마를 구해줄 사람은 없고 이 상황으로 가면 유죄를 불가피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덴마크에서도 장시호 씨에 대한 이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 덴마크에 있을 때, 네. 그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요. 사촌 언니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돼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고 글을 써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최순실 씨의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자, 애가 2시에 나갔는데, 갓난아이를 지금, 그러니까 3살 배기 아들을 두고 나갔다. 그렇다면, 그 새벽에 애가 나간 거는, 그러니까 정유라가 나간 것은, 분명히 뭔가 협박하고 압박했기 때문에, 그 꼬마 아들까지 두고 새벽 2시에 나간 거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해서 만약에 나갔다면 저렇게 증언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변호인단하고 면담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나왔다면 정유라 성격이라면 저 협박당했어요라고 할 사람이지 네. 법정에 나가서 소상하게 모든 걸 밝힐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그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희미한 미소도 보여요. 정유라 씨 얼굴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아이를 두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보모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 볼 사람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유라가 나온 건 일단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벅 인사도 합니다. 예. 저기 협박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저번 이재용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너무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쏟아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이 정유라가 했던 얘기들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협박이나 압박을 통해서 진술한 거면 당연히 진술로서 효력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최순실 씨일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첫 번째 주장을 그걸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의문을 제기한 형태로 제기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오늘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2시에 애를 데리고 나간 거는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비를 걸었네요. 보니까. 네. 예. 사실 이게 최순실 씨 재판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부가 그거는 그 본인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줄 수 왜 있겠다. 남의 재판에 와서 이렇게 네. 얘기하냐. 예. 지금 그렇게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정유라가 진술한 거고요. 그렇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이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나중에 여기서 한 증언이 이쪽의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차단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 나온 얘기를. 예. 법정에서 한 얘기는 바로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니까 그 전 단계에서 협박이나 압박을 받아서 여기서 진술한 거면 이 진술 자체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정유라 씨와 저희가 장시호 씨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과거에 이 두 사람의 악연을 보여주는 장면, 남편의 전 남편이네요. 전 남편의 입을 통해서도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이에 관해서 그냥 뭐 그쪽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데 맨 처음에 저희 집안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나가서 키우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는 알겠다 하고 했는데 그쪽 집안에서 근데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랑 네, 이렇게 찾아오면서 막 계속 만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를 뭐 맨 처음에는 지우자는 얘기밖에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씨가 등등이 찾아가서 네. 정유라 씨한테 아이를 좀 낳지 않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전 남편의 입으로 증언된 걸로 봐서는 물론 엄마도 반대를 했겠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언니가 좀 도와줬으면 그런 얘기는 안 들었을 텐데 뭐 거의 같이 이렇게 애 갖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서 장시호 씨에게 대한 불만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옛날에 좋은 기억만 소환을 하고 불러내가지고 아 내가 참 그때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때 안 좋았던 기억부터 먼저 끄집어내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신주평 씨하고 정유라 씨가 이제 결국 정유라 씨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순실 씨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장시호 씨뿐만 아니고 박원호 전 전무한테도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해달라. 같이 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신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살고 하여튼 어찌됐든 장시호 씨가 중간에 끼어서 뭔가 한 것은 장시호 씨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최순실 씨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한 행위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요. 저는 원래부터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엄마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사촌끼리는 큰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 한 서로 좀 친한 관계가 되잖아요. 이종우 사촌이잖아요. 그래도 이종우 사촌이라도 그 최순득 씨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그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또 먼 관계도 아니고 네. 가까이서 많이 지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시호 씨를 모델로 해서 승마도 시키고 뭐 이런 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장시호 씨하고 이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자꾸 뭔가 부탁하고 장시호 씨가 역할을 하면서 약간씩 관계는 틀어져 있었을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장시호 씨 역할을 보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정유라 씨가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완전히 남이 돼버렸어라고 하는 마음을 굳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 바로 최순실 씨인데요. 최순실 씨 모정만큼은 남다른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자, 최순실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기가 찰까요? 최순실 씨 한때는 이 정유라 씨가 자신의 딸이 아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월 헌재에서 한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정유라가 정의 출산한 아들이 아니라는 등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로 정의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잡아서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거 출산 그거에서도 보면 알고 있고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네, 저렇게까지 억울해하면서 한때 이 일각에서 돌았던 정유라 씨가 최순실 딸이 아니고 혹시 다른 사람의 딸이 아니냐 이런 소문에까지 굉장히 억울했었는데 저렇게 억울해하면서 아끼는 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예, 그 최순실 씨가 처음 배신감을 느낀 거는 장시호 씨한테서 배신감을 느꼈죠. 그렇죠. 이번에 그 어느 변호인이 그 정유라 씨 발언하는 걸 보고서 아주 극한 표현을 살모사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최순실 씨가 조카인 그렇게 믿고 모든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스님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일시키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장시호 씨가 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말하자면 이제 빗으로 꽂을 때 그때 느꼈던 배신감이 굉장히 컸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딸에게서 또 그런 이제 일을 당할 때 그 심정은 뭐 부모라면은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부모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재판 과정이니까 또 변론의 측면에서도 또 그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좀 전에 최순실 정유라 아들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덴마크에 있을 때나 이런 그 장면의 사진들 보면은 그 딸이 낳은 그 아들에 대한 그 손자에 대한 또 최순실 씨의 또 애정이 또 지극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혈육의 정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끊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당하는 일이 본인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당하는 일이 워낙 기가 차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딸 정유라 씨가 엄마의 재판,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또 혹시 모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정말 관심이 쏠립니다. 자, 다음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얘기입니다. 둘이 현재 나란히 법정에 서 있습니다. 네, 캐비닛은 알고 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저희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주일 만에 출석을 했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차림으로 똑같은 복장으로 저렇게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오랜만에 출석했을 때 샌들을 신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샌들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발을 조금 전다고 해요. 부축을 받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오늘도 그때 구치소에서 제공한 신발인지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신발을 저렇게 신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도 뭐 부축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약간 쩔뚝거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네 번째 발가락 다친 것 가지고 일주일 원래 금요일도 안 나가려고 했다가 목요일 날 이제 재판장이 내일 출석을 해야 된다. 구치소의 소견을 들어보니 인대 손상이라는 게 아니라 연고 처방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아파서 안 나온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샌들을 신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목발이나 휠체어까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어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기간이 100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나가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재판을 좀 끌어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려고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유사한, 그러니까 물론 건강상의 문제를 사용을 했겠지만 앞으로 또 유사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이셨으니까 본인의 무고함을 법정을 통해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원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사유서를 냈었는데 법원이 다시 출석하라고 지금 소환을 했어요. 증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되게 힘들어 보여요. 이번엔 출석할까요? 예, 이번에도 출석할 것 같습니다. 예. 출석할 것 같습니까? 예. 다른 핑계를 대고 혹시 나가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증인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건데 어찌 보면은 거의 물론 법적으로 공모 관계는 아니지만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불리한 진술을 했을 때 내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재용 부회장 증언 거부권 행사할 때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 사유에 이제 기재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증언 거부권 행사든지 아니면 불출석한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나가서 괜히 내가 증인으로 얘기하면 위증죄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증죄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내가 증언을 했는데 결과가 나중에 재판 결과 다르게 나오면 위증죄로 이게 하나 또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나중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되는 계획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게 위증죄로 추가하게 설 수도 있잖아요. 또 구속영장 하나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사유를 내든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박선 의원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저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할 때 보니까 샌들 안에 스타킹을 신었는데 발가락이 아프면 스타킹 신어도 괜찮나요? 아니요, 스타킹 신는 게 훨씬 불편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스타킹도 약간 발톱을 누르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그런데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샌들에 그냥 맨발을 내놓는 게 약간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스타킹을 신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저도 이제 재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 무슨 명분으로 안 나올 건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건강상 문제는 이젠 발톱까지 다 써먹었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만약에 재판이 안 나오기 위한 명분으로 만약에 저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아프다고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번에도 어디가 특별하게 아프다는 그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아프다는 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해서 내가 증언하게 된 경우에 내 재판에도 불리할 수 있고 또 혹여라도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내가 위증죄로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아니면 나가도 증언을 거부하겠다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많은 게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임원들은 전부 다 나와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이게 소환도 되거든요.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번에도 설득을 하다 결국 못 데려왔었죠. 이번에도 그런 과정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방에서 발견된 캐비넷 안에서 희한한 메모가 발견되면서 이게 누가 썼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석님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혀 뭐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답변 드렸습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모르는 일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접했다. 꼭 이렇게 뭐 물어보면 꼭 남 얘기하듯이 해요. 자기 얘기를 관련해서 묻는데 저런 태도 때문에 더 사람들이 공분을 자아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번에 발견된 민정비서실의 문건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문건이잖아요. 정확하게 우병우 수석이 비서관 당시 일했던 그 시기하고 같이 겹칩니다. 예, 우병우 민정 비서관이죠. 예.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본인 재판 중이고. 그렇죠. 예. 본인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나는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으면 그럼 도대체 누가 작성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작성자는 꼭 빨리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저 문건이 첫 번째로 이제 검찰에서 확인하는 건 혹시 위조나 변조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았으면 일단 청와대 생성된 문서라는 게 확인이 되면 공문서는 일단 그냥 증거 능력은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누가 작성해서 어떤 경위를 썼는지가 확인이 돼야 정확하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필체야 뭐 어쨌든 공무원 누군가 청와대에서 썼을 테니까.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 내용은 우린 몰라요. 지금 제목만 알려줬고 그 내용을 공개했을 때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목뿐이잖아요. 그 안에 문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고 그 시점과 상황을 보고 그 작성할 사람을 추정할 수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각 문서마다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해서 작성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민정비서관을 재임하던 시절에다가 그 이후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게 2015년 2월이죠. 그러면 그 6월까지 생성된 문서니까 그 4월간은 그 윗선에서 오히려 이 모든 걸 또 관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완전히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 과연 청와대에서 합병을 도와줘라 말라 이렇게 한 것들이 증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스초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바뀌면서 이게 묘하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에서 문건을 공개했고 이거 청와대가 하명한 거다 또는 관여한 거다 이런 좀 증거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법원에서 증거로 똑같이 채택할지 여부는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국면이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가 그 공개한 것도 그 제목에 해당하는 그 핵심만 이제 공개한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안 했거든요. 삼성의 그 경영권 승계 국면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이제 국정에 좀 더 협조하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또 정부가 그 대가로 뭘 도와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삼성이 요구하는 게 뭐고 원하는 게 뭐고 정부가 뭘 도와줄 수 있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준다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게 실행이 됐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증거로서 굉장히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거까지는 그 특검에서 일단 검토해보고 검찰에 넘겼으니까 검찰이 그 좀 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 재판에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증거로 제출을 하겠죠.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도 이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 시점에서 저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를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청와대가 그 삼성의 승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그를 입증할 만한 아주 실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있다면은 굳이 공개할 필요 없이 그 특검이나 검찰에다가 넘겨줘가지고 그쪽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도록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또 특히 이제 지금 재판 국면이
당초에 특검이나 검찰에서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불안한 국면으로, 예. 거꾸로 말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저렇게 끄집어내는 거는 오히려 실체적인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몰아가가지고 좀 그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된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청와대 문건이 캐비넷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안 된다, 뭐 자료 보내줄 수 없다, 뭐 계속 거부를 했었는데 이런 문건을 청와대에 흘리고 갔고 그냥 남겨두고 갔고 심지어 경내 전화기 단축 번호도 그대로 두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 특히 이제 민정수석실 같으면은 제일 기밀을 많이 다루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어떤 기밀의식, 보안의식이 이렇게 허술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그냥 싹 전부 없애버려야지 원래 맞는 건데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는 안 남겨놓고 너무 많이 숨겨놓고 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파쇄하거나 없애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중요한 문건을 캐비넷 하나에다가 통째로 한 300건 문건을 남겨놓고 나간다? 저도 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물론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철저하게 실수를 막는다 하더라도 뭐에 씌인 것처럼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 일단 이렇게 보지만 또 한축으로는 그럴 가능성 만약에 없애고 다 나갔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갖다 준 거 아닐까 이런 사실 추측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후자 쪽의 가능성이 좀 그래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다 민정수석실에서 생성된 문서일까 좀 하나 의문이 들어요. 삼성 경영권 승계는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조정수석실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도 민정수석실 비서관 캐비넷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제목만 딱 보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 맞춤형 자료예요. 제목만 보면. 맞춤형이다. 아니 그 경영권 승계 지금 뇌물죄 딱 제일 힘든 상황에서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 내용을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실제로 그만한 파괴력이 있는지는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또 하나 뭐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 문체부 직원 관련된 거 우리가 계속 듣던 내용들만 딱 모아서 나온 거거든요. 제목만 보면.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단순하게 놓고 갔다기보다 이렇게 모아서 누군가가 캐비넷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넣어놨거나 아니면 제보를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를 수도 있는 게요. 우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은 이제 그 가장 그 이슈가 많이 되는 거는 검찰 출신이 와가지고 검찰을 통제한다 이것만 돼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소상하게 모르는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밑에는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다 와 있습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검감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기 칠남의 그 대통령의 핵심 손발이 사실은 민정수석실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국정에 안 다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특히 이제 대통령의 의존도가 더 높을수록 민정수석실은 더 업무를 더 확대하게 되고 확대할 만한 그런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민정수석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난 걸 보면은 꼭 마치 전쟁하다가 기습 공격받아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무기도 막 놔두고 막 그냥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망가를 좀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되고 바로 그 다음날 다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수인계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됐고 또 그 파쇄하면 파괴하는 대로 나중에 또 이제 법적 처벌을 받고 그 물러날 무렵에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저거 작성되던 기간 중에 그 근무하거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적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있다면은 그게 공개돼서 자기 책임이 돌아온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찰이 여러 번, 특검이 여러 번 딱 보면서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문만 열어주면 들어가서 바로 가져오려고 딱 집어놨던 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도를 보고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인데 새 정부에 민정수석을 들어갔으면은 그 정도 인식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싹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검찰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는데 다시 영장 청구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거 봉시 안 했을 거거든요. 다 열어줘서 지금 다 스스로 공개하듯이 검찰이 가져와서 영장 가지고 가주면은 청와대에서 부담이 덜 할 텐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데요. 청와대 이제 새로운 권력,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이나 전부 이제 사람들이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전임 정부 때 뭘 남겨놨는지부터 다 뒤질 거 아니에요.
그 뒤지는 과정에서 왜 못 발견했을까? 그게 앞서 저희가 두 번째 가능성으로 이제 얘기했던 그 의문이 이제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만약에 영장 신청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들어가지고 갖고 온다? 그건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가능성이 없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 어쨌든 이 캐비넷 안에 어떤 문서가 더 있는지 지금 전수조사를 캐비넷 다 열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인물은 김종필 전 총재입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뉴스를 듣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도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끔 찾아가 뵙고 외롭지 않게는 외로운 자리였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 좋은 거 반씩 다 찾아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네, 김종필 전 총리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이 바로 사진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을 지금 박근영 씨가 찾아가서 있는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정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해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사촌처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도 사실 좀 안쓰러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건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북 관계 관련해서는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쐐기를 박은 게 뭐냐면 이번에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공개된 300종의 이 문서입니다. 예. 아니, 도대체 전임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모셨길래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이 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남아있어서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가 공개되느냐. 거기서 격정을 토로하시면서 식사를 못 하시다가 입원까지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가 1926년 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벌써 92, 만으로만 해도 91가 넘었는데 얼굴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영상과 비교했을 때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고 많이 야윈 얼굴입니다, 지금. 올해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지금 최근에 식사를 워낙 못 하셨다고 하니까 영양제로 지금 계속 이제 건강 유지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많이 못 드시고 그러면 지금 계속 얼굴이 저렇게 좀 안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마음고생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네.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요. 예. 어떤 그 평가절하로 이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는 지금 자기 인생의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는 건강 상태도 그렇고 연령도 그런데 자기 존재가 송두리 지금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좀 상처를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에서 일할 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할 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잘 하셔야 전대 박정희 대통령 업적도 더 빛나지만은 만약에 잘 못하면은 본인이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업적까지 그렇죠. 다 그냥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18년의 공과에 이 두 번째로 큰 존재감을 갖고 있는 분이 저분이거든요. 예. 이제 지금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우표조차도 지금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시절 전체가 부정당하고 폄훼당하고 그 시절에 이인자였던 본인의 삶 자체도 역사에서 지금 지워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인생의 황혼을 이제 정리해야 돼가는 저 고통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예. 그거 하나 하고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특히 민정실의 문건이 저렇게 공개된 것을 지적한 거는 저분이 청와대라는 곳이 본부에서 특히 수석실 중에 민정수석실의 특수성, 민정수석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합법적인 국정보좌 운영도 하지만은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일을 하는 그 부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있었던 자료들이 저렇게 공개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지금 정권의 이제 틀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네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김종필 전 총리의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측근을 통해서 한 달을 건너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몸 상태가 물론 좋지 않으셨던 원인이 어떤 건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측근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또 실제로 또 이제 VIP 룸에 이제 그 병실에 입원을 하고 계시다니까
뭐 나이 연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있죠. 근데 모든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생각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저는 살짝 좀 다른 어떤 그 측근의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얘기가 증폭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고요. 당연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 그의 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지난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거꾸로 또 김정일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나쁜 점만 반반씩 닮았다. 또 그래서 굉장히 또 논란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병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국정의 모든 것에 다 세세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저렇게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는 것까지 그 인과관계가 저는 솔직히 좀 잘 연결이 안 돼요. 어쨌든 3기의 마지막 남은 김종필 전 총리인데